태극신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물체의 형태를 지닌 작업도구와 개인적 소비수단 역시 원료를 변형하여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생산물을 만드는 데 참여하므로 산업자본에 해당됩니다. 자연을 가공하는 일은 그래요. 다 산업자본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하지만 산업자본에서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생산자가 소비하기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그렇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데 이용되는 자본에 의해 생산된 생산물은 일부 개인적 소비에 이용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생산물을 획득하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을 시장에 판매하여 화폐를 획득해야 합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쌀 생산을 하죠. 쌀은 한국에서 주식이죠. 쌀을 재배하는 농민이 쌀을 사 먹진 않겠죠. 자기가 수확한 것을 자기가 수확한 쌀을 개인적 소비에 이용하겠죠. 그 남는 것은 팔아서 필요한 것을 당연히 구매하겠죠. 생존에 필요한 다른 소비 수단을 스스로 제작하지 않는 이상 다른 소비 수단과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농작물의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농업 종사자는 농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현 시대 한국의 농민들은 농산물 위에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살아가죠. 그래요. 농산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농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소비하는 것 이상의 수확량을 거두어서 팔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다른 소비 수단을 스스로 제작하지 않는 이상 다른 소비 수단과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농작물의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농업 종사자는 농업 종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 지배 시대에서 농업 종사자라고 해서 생산의 목적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산업자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한 가지는 생산 속도입니다. 동일한 비용 속에서 동일한 양을 생산하더라도 원료를 가공하기 시작하여 최종 완성물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1개월인 것과 2개월인 것은 차이가 큽니다. 속도도 중요하다. 생산 속도도. 이윤율이 동일하다면 속도가 빨라질수록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윤율은 그에 비례하여 커지게 됩니다.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 생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이윤율이 커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은 또 달리 얘기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그 말이기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생산하는 대로 판매가 가능한 경우 야근도 진행되고 작업수도 증가하게 되며 생산 속도를 높이는 기계도 교환가치 측면에서 이윤 획득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경우 생산이 투입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급이 딸려요. 그러면 좀 비교적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계라 하더라도 풀 가동되겠죠. 이제 활동 자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활동 자본은 이제까지는 산업 자본을 살펴보았죠. 그래요. 이제 활동 자본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활동 자본은 생산물의 생산 영역 및 판매 영역에서 생성되는 기능과 사적 영역에서 생성되는 기능에 의한 것으로 분리됩니다. 기본적으로 활동 자본은 뭘까요? 원료를 이용하지 않는 자본은 다 활동 자본을 보면 되겠죠. 전부는 아니겠죠. 그래요. 또 작업 수단을 대여해주는 자본이 있으니까 물론 변호 업무,
부동산 중개업무 같은 기능을 동일한 조직체에서 두 기능 모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 업무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겠죠. 한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대체로 개인들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개인과 조직체 간 혹은 조직체와 조직체 간 분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법률적인 것이라는 동일한 지점으로 모이고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한 조직체 내에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쟁과 관련된 것은 조직체와 조직체 간의 분쟁이건 개인과 조직체 간의 분쟁이건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건 다 한 곳에서 다룰 수 있겠죠. 생산물의 생산 영역과 판매 영역에서 생성되는 기능은 운수, 통신, 보관 기능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산업자본가나 상업자본가가 모두 갖추고 사업을 하고자 하면 유인의 크기나 유인율은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생산과 판매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출 정도로 자본을 투입해서 전 역할을 하는 기업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찾아보기 힘들겠죠. 오히려 자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본이 상당량으로 축적되면 다른 현상도 발견되지만 자본이 미약한 상태에서는 하나의 자본이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자본은 특정한 질을 지닌 일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모든 조건을 갖추는데 자본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죠. 이와 관련해서 리카도의 글을 인용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잉글랜드는 직물을 생산하는데 연간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 있으며 잉글랜드가 포도주를 생산하려고 할 경우 동일한 기간 동안 120명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또 직물을 수출해 포도주를 구매하는 것이 이익임을 알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에서 이제 무역의 발생 원리를 보고 있는 거죠. 무역이 진행되는 원리. 포르투갈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는 연간 80명의 노동만이 필요하며 같은 나라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데는 연간 90명의 노동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 무역이 발생하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수출하여 직물과 교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포르투갈이 수입하는 상품이 잉글랜드보다 포르투갈에서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환은 일어날 것이다. 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포르투갈은 경쟁력이 있더라도 90명의 노동을 직물에 투입할 필요 없이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다 투입하면 된다. 그러면 그래요. 80명의 노동으로 잉글랜드의 필요에 의해서 동일한 양의 직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잉글랜드도 마찬가지다 이라는 그런 거예요. 120명의 노동이 필요한데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그 직물과 교환을 하면 그래요. 100명의 노동으로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그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서로 이익이니까 무역이 일어나는 거겠죠. 생산성이 서로 다르더라도. 비록 포르투갈은 직물을 90명의 노동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생산하는데 100명의 노동이 필요한 나라로부터 그것을 수입할 것이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 그 자본의 일부를 포도 재배에서 직물 제조로 전환시켜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직물을 잉글랜드에서 획득하게 해주는
부도 생산에 그 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원리상 겉으로 보기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상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불안전하죠. 그래야 잉글랜드는 80명의 노동의 생산물에 대해 100명의 노동의 생산물을 내놓을 것이다. 그러한 교환은 동일 국가의 개인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국가 내에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국가 간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생긴다. 잉글랜드인 100명의 노동이 잉글랜드인 80명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어질 수는 없지만 잉글랜드인 100명의 노동의 생산물은 포르투갈인 80명, 러시아인 60명 또는 동인도인 120명의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대가로는 주어질 수 있다. 그렇죠. 단일 국가와 다수 국가 사이의 이런 차이는 자본이 더 수익성 있는 사용처를 찾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데 수반되는 곤란과 자본이 동일한 나라 안에서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늘도 다니는 활동성을 고찰함으로써 쉽게 설명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현실에서 발견되지 않죠. 직물을 생산하고 나머지 것을 수입하는 게 유일하다 해서 그래요. 모조리 다 직물만 생산하고 그러진 않죠. 어느 나라든 간에 더 지배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역에서 리카도가 얘기한 것보다 그래요. 그러한 현상은 사례로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잘 만들죠. 반도체에 종사하는 이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어떤가요? 개인별 소득을 보면 한국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냥 그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권장해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짜서 반도체 공장을 왕창 짓게 하고 그래요. 대부분의 국민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자. 그러면 국가도 부유해지고 국민들 개개인의 소득도 크게 높아지겠구나.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하고 국가 정책을 짜면 어떻게 될까요? 리카도가 말한 글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세계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반도체 양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반도체 가격은 폭락할 것이고 그래요. 그 생산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소득은 회사가 이익을 못 내니까 어떤가요? 그래요. 소득은 그렇게 낮아지겠죠. 무역을 지배하는 원리가 뭔가요? 그럼 결국은 더 근본적인 핵심 지배적인 원리는 그 이윤의 법칙인 거죠. 그래요. 더 근본적인 원리는 이윤의 법칙인 거예요. 위글은 리카도가 무역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이치를 설명하려고 쓴 글인데, 그럼 무역은 또 그러면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냐? 겉으로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 인원들이 남게 되죠. 국가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생산성 증가 효과가 무역의 효과에 있다. 그 말이죠. 무역이 위글에서 국가를 자본으로 대체시킬 경우 특정한 질을 지닌 자본이 분화되어 일정 기간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자본은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유지 발전합니다.
그 과정에는 운수, 통신, 보관이 필요한데 그러한 모든 것을 개별 자본이 개별적으로 갖춘 채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 투자하여 연간 20%의 이윤으로 추가 가치를 획득하는 산업자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스스로 운수, 통신, 보관의 자본을 투입하여야 한다면 50만 원의 자본을 100만 원에서 공제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50만 원만 생산에 투여할 수 있게 되어 획득할 수 있는 이유는 이윤율 20%를 적용하며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요. 나머지 걸 다 하고자 하면 자본의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율이 작아진다 오히려. 분업이나 무역의 원리는 여기 감춰져 있다.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자본 100만 원이 다른 기업 소유자에 의해 투입되어 운수통신 보관 기능을 수행하며 산업자본가의 이윤율 20%중 4분에 해당하는 이는 5%에 해당하는 대가를 산업자본가에게 요구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세 개의 산업자본은 100만 원에 대한 이윤율 20%를 적용하여 획득한 이윤 20만 원에서 5만 원이 삭감되어 최종 획득되는 이윤율은 15%가 됩니다. 그래도 혼자서 투입해서 얻는 이윤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보다 크죠. 5%나 50%나 크지죠.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이윤율은 20%에서 15%로 줄어들어 각각의 산업자본의 이윤은 15만 원이 되었지만 직접 운수, 통신, 보관 활동에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이윤의 크기는 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요. 이는 생산과 직접 활동에 투자할 경우 생성되는 이윤율 10%보다 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경우 활동 자본은 세 개의 자본으로부터 5%씩 가치 이전을 받아 15만 원을 획득하고 100만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이윤율이 15%가 됩니다. 그래요. 가치 이전을 받는 경우 이를 이윤율로 규정할 경우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가치 이전을 받는 경우 가치 이전율을 별도로 규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윤율인데 가치 이전율로 표시할 수도 있다. 사회적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기업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사회전적으로 볼 때는 가치 이전율을 규정해서 한번 파악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러한 업종의 이윤율은 일정 기간 가치 이전율에 따라 이전된 가치들을 합하여 투입된 자본으로 나누면 됩니다. 가치 이전율을 공식화하면 가치 이전율은 이전된 가치 나누기 투입된 자본이 됩니다. 그래요. 산업 자본이건 활동 자본이건 상업 자본이건 이윤율이 평균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윤이 평균 이윤보다 큰 곳에 자본이 투입되고 이윤율이 생성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의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평균 이윤율의 생성은 실제로도 시작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산업의 이윤율이 커져요. 월등히. 그러면 그것에 집중적으로 자본이 투입되겠죠. 어떨 때까지? 평균화될 때까지, 메리트가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이 반도체로 큰 이윤율로 한국 기업들이 성과를 내니까 어떤가요? 타국가들도 반도체 한다고 반도체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윤율이 평균화되겠죠. 이러한 이윤의 법칙에 각각 분업하여 올리는 상업자본이나 금융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분업화의 원리뿐만 아니라 무역의 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요. 이윤의 법칙에 지배당한다. 그게 핵심적인 것이다. 핵심적이고 지배적인 원리이다. 활동 자본을 이루고 있는 조직체나 조직체를 구성하는 인간들은 획득한 가치를 필요한 작업수단의 유지 및 확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는 생존수단이나 욕망 충족수단을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상호간에 가치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호간에 이전한 가치는 생산물을 개인적 소비하는 데 사용되거나 축적에 사용됩니다. 그래요.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문치 심일처. 그래요. 이를 지자죠. 문지 심일처. 그래요. 응? 문지 심일처. 어떻게 하면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등장하고 한 곳이 등장한다. 한 곳은 보통 장소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다발 보겠습니다. 이를치, 치조치, 문치, 심일처. 다발, 치심일처, 고연. 마음을 한 곳에 둔다는 것은 원래 뜻이죠. 고연은 본디 원래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원래부터 있는 것. 그래요. 여기서 마음이란 건 뭔가요?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겠죠.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을 원래부터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그래요. 원래부터 있는 것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연심 무정처. 그러한 마음은 원래부터 있는 마음을 가리키죠. 정처, 정해진 장소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 다음 설명이 있겠죠. 우수 활발 선탐. 또한 모름지기 살아서 움직이며 잘 찾아낸다. 그래요. 궁금한 것을 잘 드러낸다 이 말이죠. 이제 동안 쭉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말했죠. 여기서 일처는 원래 그러한 곳인데 항상 있는 곳인데 그 속에는 모든 게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니까 모든 세상이 다 간직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의문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죠. 다 드러내겠죠. 모든 것이 있으니까. 부재 형색. 그러한 곳은 형태와 색깔이 없다. 있는 곳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형색, 구, 시, 후천. 형태와 색깔이라는 것은 모두 그래요. 하늘이 생긴 후에 있는 것이다. 그 세상이 생긴 후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원래 있는 곳. 원래 있는 곳은 세상이 생긴 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있다.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있고 세상이 사라진 후에도 있겠죠. 그러한 곳.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겠죠.
원래 본디 그러한 곳은 그러한 곳은 모든 세상이 될 수 있기에 그리고 정해진 어떤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풀이가 되죠. 그러한 곳에 어떤 인간의 마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인간의 마음은 그러한 원래 붙어 있는 어떤가 하는 신의 마음과 통해져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자 심지용 인식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곧 마음의 작용이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으로 인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적자는 심지체 텅 비고 고요한 것은 마음의 실체이다. 그래, 어떤 가는 신이 마음 특징을 얘기할 때 텅 비다 이러죠. 왜 텅 비다 그러나요? 모든 것이 어떤 가는 신이 마음에 들어있죠. 모든 것이 들어갈 정도로 크니까 그것을 비어있다.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비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의미죠.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가리키죠. 그것이 공의 뜻이겠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공이 아니라, 즉 고요하다는 것은 계속 설명했죠. 역수작용이 없는 곳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소리가 없는 곳이다. 그러한 곳이 마음의 실체이다. 그래요. 인식하는 것은 뭔가요? 이러한 감추어진 어떤 신의 마음의 작용이 변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식되게 하는 것이죠.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작용이 또한 어떤가는 신이 일으키는 작용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 근데 그러면 왜 진리와 진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느냐? 넋이 개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곡이 된다. 마음의 작용, 3대 마음 작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착 제후천 하늘의 생긴 후에 집착하여 있다면 그래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지 않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이르지 않고 세상이 생긴 그래요. 후에 집착하여 있다면 즉시 후천기질 용사 곧 무릇 세상에 생긴 후의 기질이 그래요. 이를 다스리게 된다.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후천기질은 뭔가요? 넋을 가리키겠죠. 선천기질은 뭔가요? 얼이 되겠죠. 그래요. 그래요. 일처항고. 그래요. 공적자심지체.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선천기질이 이용되겠죠. 얼, 이지부지. 그것을 그래요. 다스리려 해도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끝내 이루지 못한다. 부지. 후천기질을 사용하면 선천기질을 사용해야 된다. 선천기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선천의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말이죠. 참 뜻을 보겠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둔다는 말이 있고 이는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한 곳에 두는 것이며 한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한 곳에 두라고 하니 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겠지. 하늘일까 바다일까? 하늘이면 그대보다 새가 쉽게 갈 것이고 바다이면 물고기가 그대보다 더 낫지 않겠나? 그래 어떤 물체와 공간으로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설사 그대가 비행기나 잠수함을 이용해 하늘이나 바다로 가더라도 그것은 그대의 육체가 간 것이지 마음이 간 것은 아니지 않겠나. 결국 어떤 마음이 그것과는 다른 마음으로 가는 것을 마음을 한 곳에 둔다라는 말에 간직된 참뜻이다.
여기서 마음은 인간이 집착으로 얼룩진 마음이고 한 곳은 앞에서 수없이 말했듯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킨다. 어느 세상이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는 것이며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세상이 생기기 전에도 있고 세상이 생긴 후에도 있으며 세상이 사라져도 있을 마음을 가리킨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니 놀라운 사실 아닌가. 실상 인간이 마음을 통해 무언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작용에 의한 것인데 집착으로 얼룩진 인간의 마음의 이면에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있기에 빈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소리가 없기에 고요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다. 그대가 세상이 생겨난 후 생긴 넋에 집착하여 그것의 사용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그대의 마음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도달할 수 없고 그대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날 수 없다. 그래요. 이번 신약사 마치겠습니다.